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우리 사회의 새로운 세력으로 주목받는 2030, 일명 MZ세대. 오늘은 이대남, 이대녀, 그리고 가상화폐로 대표되는 MZ세대의 정치 경제학에 대해서 강신철 한남대 교수와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두 분과 함께 토론을 벌이겠습니다. 뉴스보다 맛집에서는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홍성이 낳은 세계적인 화가 이응노 화백의 작품과 생애를 만나보고 또 남당항의 별미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뉴스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뉴스 큐레이터 시선 첫 순서는 취재기자의 솔직한 토크, 취재기자의 솔까말입니다. 보도국 조혜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철진 기자가 계속 나왔었는데 오늘은 우리 조혜원 기자와 함께 솔까말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어떤 뉴스부터 시작할까요? 네, 이 삼성이 고 이건희 전 회장의 그 미술 컬렉션 2만 3천여 건을 기증하면서 네. 컬렉션이 베일을 벗었는데요. 일단 뉴스 보시고 이야기 나누시죠. 이건희 회장 유족 측이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한 문화재와 미술품은 총 2만 3천여 점. 기증 작품 자체가 엄청나 기존의 국립박물관이나 국립미술관엔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이 회장의 소장품 전시 공간 마련을 지시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충청권에선 세종시가 가장 적극적입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문체부에 최근 세종시에 지을 예정이던 국립미술관을 이건희 컬렉션으로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약 20만 제곱미터의 국립미술관 부지가 중앙호수공원 인근에 이미 확보된 상태. 정부가 결정만 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데다 행정도시 위상에 걸맞는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를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대전시는 옛 충남 도청사에 국립현대미술관 분원 유치를 선언한 만큼 전국 어느 도시보다 유리한 상태임을 강조합니다. 옛 도청사 건물을 미술관으로 하고 부지 내에 수장고를 초현대식으로 지은 뒤 과학도시에 걸맞는 디지털 미술관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건희 회장이 이렇게 많은 미술품을 소장할 정도로 굉장히 관심도 높고 또 그 안목도 좀 있었나 봐요. 네, 사실 네. 이건희 회장은 그 자동차 애호가로 더 유명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평생 수집한 그런 자동차를 그 현재 일부를 경인 용인의 그 삼성교통박물관에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 면면도 굉장히 화려하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 스포츠와 미술 애호가임이 이제 밝혀졌는데 사실 선친 이병철 그 삼성그룹 창업주의 뒤를 이어서 네. 고 미술품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갖고 이 수집 활동을 계속해서 해왔다고 합니다. 특히 뭐 현대 미술이나 백자에 관심이 많아서 네. 젊은 시절부터 이 전문가들을 좀 찾아다니면서 그러한 안목과 지식을 쌓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건희 회장은 네. 이제 전문가들이 이러한 작품이 좋다. 이런 얘기만 하면 뭐 묻고 따지지도 않고 좀 가격도 묻지도 않고 구매를 많이 하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자체들이 어떻게든 이건희 회장과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지금 유치전에 뛰어든 것 같은데 지금 대전과 세종도 지금 뛰어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대전과 세종, 또 부산과 대구, 수원 등 뭐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이건희 미술관 유치에 나섰습니다. 연고, 인연 모두 등장했습니다. 우선 선친인 이병철 회장과의 인연을 강조한 곳이 바로 이 경남 의령인데요. 네. 이병철 회장이 태어난 곳이다. 또 유년 시절을 보냈다는 진주도 인연을 강조하면서 이제 우리가 최적지다라고 내세웠습니다. 또 대구시는 이건희 회장이 출생한 곳이다. 이 점을 내세웠고 수원은 삼성전자 본사가 있다. 또 이건희 회장의 묘소의 자리가 있다 하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세종과 대전은 인연을 내세우진 않았지만
정당성을 좀 찾는 그러한 네. 분위기였습니다. 세종은 호수공원 인근에 그러한 부지가 있고 이곳을 이건희 컬렉션으로 짓겠다고 내세웠고 이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다는 점 네. 그리고 행정 수도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이 대전은 옛 충남도청 그 부지가 네. 도청사 자체가 어찌됐든 현대 그 건축문화유산이고 문체부 소관으로 이 국유재산으로 넘어가는 만큼 이 국립현대미술관 분원으로서 적합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치를 하게 되면은 그 문화예술 콘텐츠 말고도 더 많은 효과가 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선진국은 어디를 네. 가나 이렇게 훌륭한 미술관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미술관을 보려고 관광객이 몰리기도 하고 해외에서 또 유입되기도 하는데 이 미술관 유치는 그 문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네. 빌바오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계적인 미술 재단인 구겐하임 재단이 스페인 빌바오에 건립한 미술관이 네. 이 사실 쇠퇴하던 이 지역 도시를 살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때문에 이건희 컬렉션을 세계적인 명품으로 만들려면 서울이 아닌 좀 지역을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네. 사실 우리나라는 수도권의 문화 편중 현상이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실 국내 유일한 국립미술관인 국립현대미술관이 4군데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수도권 3군데 또 청주 한 군데인 상황입니다. 정부도 이 지역민들이 좀 이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조금 좀 고민을 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이건희 컬렉션은 반드시 지방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조혜영 기자는 지금 대전과 세종의 유치 전략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사실은 이 삼성이 사립미술관을 갖고 있죠. 리움 네. 미술관인데 세계적 수준의 그러한 건축을 추구했습니다. 뭐 세계적 특급 건축가인 마리오 보타와 장 누벨, 렘 코라스가 함께하면서 멋진 또 건축물을 완성을 했는데 이 자치단체들이 이러한 인연들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좀 대전과 세종도 뭔가 그 미술관을 이렇게 산으로 보내지 않도록 네. 문화와 철학을 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새로운 국가 랜드마크가 좀 될 수 있도록 유치 장소부터 건축 계획까지 좀 차별화된 전략을 내세워서 좀 뛰어들어야 하지 않을까. 네. 네,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볼까요? 네. 이 양승조 충남지사가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관련 뉴스 VCR 먼저 함께 보시죠. 우리 사회가 행복하냐란 질문으로 양승조 충남지사의 긴 대선 출마 연설은 시작됐습니다.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인데 국민들은 왜 집과 일자리가 없고 살림은 어렵냐는 겁니다. 그래서 양 지사의 대선 출마 일성은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주거와 교육, 의료 등 필수인상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여러분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도정 철학이었던 저출산, 양극화, 고령화의 해법을 국정에 적용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지방 분권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 등 균형 발전을 역설하며 행정수도 완성도 공약했습니다. 양 지사는 세종시가 국가 균형 발전 상징 도시이고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가 기업 도시로 전환을 시도했을 당시 22일 동안 삭발 단식했던 것을 상기하는 의미에서 세종시를 출마 선언 장소로 선택했습니다. 네, 이 과거에도 대전과 충청의 단체장이라든지 공직자가 출마한 사례가 좀 적지는 않았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충청 출신 정치인들의 이 대선 도전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첫 번째 주자는 그 충청도가 핫바지냐 이런 어록을 남겼던 김종필 네, 전 총리인데요. 전 총리. 13대 대선에서 노태우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과 겨뤘고요. 이 대쪽 총리라는 별명을 가진 이회창 전 네. 총리 역시 3번을 도전했지만 뜻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삼선 충남지사 출신인 심대평 전 지사 그리고 이인재 전 의원 또 이완구 전 총리 그다음에 정운찬 전 총리 역시 충청 대망론으로서 그런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맞습니다. 이제 도전했었고. 네네. 그러고 보면은 충남지사를 지내다가
대권에 출마한 사례가 그 왕왕 꽤 많이 있었네요. 그죠? 네네. 양승조 지사가 이제 뭐 그동안에 언론에다가 이제 대선에 출마하겠다 여러 차례 이제 의견을 피력했었고 또 그 출마선을 이제 결국 하게 됐는데 출마선을 보면서 뭐 지지자들도 이제 있을 거고요. 한편에서는 좀 갸우뚱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사실 양승조 지사의 전국적인 인지도와 지지도가 좀 낮은 게 사실입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얼마나 어필을 하고 좀 부각을 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뭐 이낙연, 이재명, 그리고 정세균, 당내 빅3의 그러한 대권 주자들도 세불리기와 현재 지지층 확보에 나섰는데 경선 과정에서 다른 후보와 차별성을 어떻게 부각시킬지가 관건입니다. 양 지사는 현재 지지율로 판단하지 말고 네.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이 충청권을 넘어서 이 전국적으로 어필이 가능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예비 경선을 통과하게 되면은 도정과의 뭐라 그럴까요? 도정 수행을 언제까지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겸할 수 있을까요? 네네. 사실은 그 당내 경선을 통과해서 대선 후보가 된다고 하면은 네. 도지사를 당연히 이제 내려놔야 하는 상황이고 거기서 떨어진다면 다시 도지사로 그냥 돌아오는 그게 규정이고요. 네. 사실은 이제 도정 공백이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뭐 양 지사는 어제 두 부지사가 있고 그다음에 충분히 도정 공백이 생기지 않게 했지만 사실은 이 도지사가 직접 챙기는 것만큼 네. 과연 이런 소통이 잘 될까 또 지속성과 추진력이 있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 거는 사실이고요. 현재 충남에서는 뭐 서산 민항이나 중부권 동서 횡단 철도 등 굵직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에 제안한 사안들이 제대로 소통이 될 수 있을지 네. 좀 소통의 한계가 있지는 않을까 이러한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취재 기자의 솔까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실 양승조 지사는 그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셨지만 이 내가 행복한 충남도민을 만드셨는지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고요. 사실 늘 양극화와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문제를 해결했다고 내세웠는데 과연 충남에서 도민들은 어떻게 판단을 했을지 좀 궁금합니다. 지난 4월 리얼미터가 조사한 네. 그러한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평가에서 양 지사님께서 시비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내세우셨는데 충남 도민들의 의견을 한번 좀 귀 기울여 보시고 남은 기간 또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레트로 뉴스와 음식 이야기를 전하는 뉴스보다 맛집입니다. 요리하는 기자 이기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추억의 장소로 저희를 안내하실 건가요? 제가 학창 시절 보낸 곳인데요. 네. 오늘은 10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충남 홍성으로 떠나보려고 합니다. 아, 충남 홍성. 네. 지금 저희 뒤로 보이는 캐리커처가 아주 인자하신 할아버지 모습이 보이는데 연관이 있나요? 네, 붓을 들고 있죠. 네. 그 홍성에는 수많은 역사 인물이 많이 배출됐는데요. 예, 예. 저분이 바로 세계적인 거장 이응루 화백입니다. 아, 고암 이응로 화백. 네. 예. 올해로 이제 탄생 117주년을 맞았는데요. 네. 그 고암 이응루 화백은 홍성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생을 마감을 했죠. 네. 그 흔히 이 화백을 가리켜서 뭐 세계적인 거장이다. 네. 또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적인 아티스트라는 말 많이 하는데 1958년도에 이제 프랑스로 건너가셔서 동성 예술을 뭐 예. 넘나들면서 문자 추상이라든가 군상 시리즈. 네. 그래서 세계적인 또 유럽 화단에 이제 저기 지금 주목을 많이 받았죠. 대전에 이응로 그 네, 미술관이 그렇습니다. 지금 있죠. 예. 사실 이응로 화백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거장이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사실 좀 덜 알려진 측면도 있고 특히 80년대 이전까지는
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측면도 있지요. 그렇죠. 지금 이제 네.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네. 그 이응로 화백의 삶의 여정은 근현대사의 아픔이 고스란히 이제 스며들어 있습니다. 네. 네. 그 1967년도에 이제 유럽에서 뭐 예술가들이라든가 대학 교수 네. 이런 분들이 북한과 접촉하는 간첩 활동을 했다고 하면서 네. 아주 막 일대 사건이 터집니다. 네. 그것이 바로 이제 동백님 사건이라고 네. 하죠. 동백님. 예, 당시 이제 중앙정보부에서 조작한 사건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생방송을 통해서 무려 194명이 네. 대학 교수, 예술가, 학생 그리고 공무원들이 연루돼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면이 이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응로 화백 같은 경우도 작곡가 윤희상, 네. 그다음에 그 동백님이라는 게 동베를린을 동베를린 말하는 예, 거죠. 그 시인 예. 천병상 시인과 다 연루돼서 네. 이제 국내로 이제 송환이 네. 돼서 옥고를 치르게 됐죠. 천상병. 네, 천상병 시. 예, 예, 예. 저 사진이 바로 네.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하는 이응로 화백의 모습입니다. 아, 이영로 화백이 출소할 때 모습이군요. 네. 지금은 중촌동에 있죠. 옛날에 예. 대전교도소가. 네. 네. 예.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이응로 화백은 이제 1988년도에서야 이제 동백님 혐의가 풀립니다. 아. 예. 이후에 국내에서 이제 수많은 초청 전시가 이루어지고요. 네. 그리고 1989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오기로 돼 있었는데 아, 89년도에 우리나라로 오기로 했었군요. 89년도 1월 10일 날 네. 프랑스의 한 병원, 파리 병원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동백님 사건으로 복역한 이후에는 결국 우리나라에 못 들어온 한 번도 거네요. 못 기화를 했고, 아. 네, 피해를 한 번도 못 주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국내에서 각종 추모전도 열리고 해고전도 네. 열리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열리면서 이응로 화백의 예술 세계가 드디어 국내에서 제대로 평가받기 시작했던 겁니다. 네. 네. 저 기사가 저기 네, 박인경 예. 여사 예. 현재 지금 부인인데요. 그분이 이제 남편의 예술원이 국내에서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네. 또 정신과. 그 저 기사는 이제 제가 쓴 기사인데요.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2007년도에 대전은 네. 이응로 미술관이 개관이 되죠. 예. 홍성이 낳은 세계적인 거장 고암 이응로 화백의 자취를 따라가 보고요. 남당항의 별미까지 맛보러 이제 홍성구로 함께 떠나보시죠. 네. 저는 오늘 홍성에 와 있습니다. 제 고향인데요.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좋네요. 지금 이곳이 지금 성곽이 보이시죠? 예전에 이게 남산이라고 했던 곳인데 홍주성을 복원해서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이에요. 이곳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사람들이 모여 살던 아주 유서 깊은 곳입니다. 못 믿으시겠다고요? 제가 한번 그럼 보여드릴게요. 조양문 고등학교 때 요 모습 그대로였는데 이게 이제 그 지금 이제 정비가 돼서 조양문도 옛날에 조양문 밑으로 차들이 지나가고 그랬었는데 홍성의 오랜 역사는 백야 김자진 장군, 마냐 한용운 선생 등 수많은 역사 인물을 많이 배출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인 이응로 화백도 바로 홍성 출신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응로 선생의 생가지에서 보면 아름다운 풍광들 또 용봉산, 월산 그런 작품이 나올 만한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고암 선생님은 항상 본인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하고 이런
자연이 있는 자연에 파묻혀가고 싶다. 이렇게까지 표현했거든요. 파리에 동양미술학교를 세우고 푸른 눈의 제자들에게 사군자, 서예, 산수화 등을 가르친 이응록 화백. 동양인 출신으로 예술의 도시 파리에서 최고의 화가로 인정받기까지 예술을 향한 열정과 실천 속에서도 자신의 뿌리에 대한 탐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프랑스에서 활동한 이응록 화백이 향년 85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화의 새로운 길을 제시한 화가로 평가받은 고인의 작품은 문인화를 중심으로 한 초기 작품과 산수와 화조화 등의 중기 작품, 그리고 한문 글자를 조형적으로 해석한 한자 추상과 인간 시리즈 등의 후기 작품으로 분류됩니다. 이응록 화백의 삶과 예술론을 뒤로하고 홍성군 남당리로 향합니다. 오늘 또 어김없이 2시가 넘었어요. 오후 2시가. 배고파 죽겠는데 아주. 제가 오늘 먹을 음식은 바로 송어인데요. 송어 중에서도 바다 송어입니다. 바다 송어. 숭어가 아니에요. 바다에서 과연 송어가 키워질까?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 이 민물에 있는 송어를 바다에서 순치시켰다고 합니다. 적응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바다 송어 앞에 바다라는 이름이 붙은 거고요. 지금 보니까 저기 보니까 저 색깔이 연어, 멀리서 보면 연어 같기도 한데 굉장히 진하거든요. 송어 같아요. 여기는 바다 송어만 파는 곳이니까. 저기 선생님, 바다 송어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맛이 좀 어떻습니까? 쫄깃하고 담백하고요. 연어는 드셔보셨죠? 연어하고 차이점은 어떤 것 같아요? 부드럽고 기름진데. 네. 아, 그래요? 와, 무척 궁금해지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항상 기자 셰프 이기진 먹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아무것도 안 섞고 이 재료의 맛을 내 나이에 이 송어를 처음 먹어보다니, 바다 송어를. 자, 먹어보겠습니다. 확실히 소문 듣던 대로 쫄깃하네, 쫄깃해. 응? 쫀득하다는 표현이 맞을까? 쫄깃하고 흙냄새가 안 나. 아, 바다에서 키웠으니까 흙냄새가 안 나는구나. 아, 연어는 입안에 딱 들어가면 싹 감기면서 그 초밥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응? 아니 근데 이 바다송어가 여기서만 먹어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2015년도에 이거를 민물송어를 갖다 바다송어로 전환하는 그 작업을 했었는데 실패를 했거든요. 했다가 많이 폐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19년도에 다시 한번 시도해보자 했는데 우리가 많은 기술을 이제 또 연구를 하고 해서 2019년도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남당항의 봄의 시그니처 메뉴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예, 남당항에 오신 남당항에서만 맛볼 수 있는 바다송어. 바다송어 무침. 남당항의 대표 어종으로 만들기 위해 어민들이 힘을 모아 시작한 바다송어 양식. 5년간 피땀 흘린 노력 끝에 어렵사리 성공했는데요. 이제는 독보적인 맛으로 세족의 대야에 이어서 남당항의 3대 명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해안 바닷가가 갈수록 인기가 좋아요. 수심이 낮고 갯벌도 있고 풀만 끝을 풍부해서 이 천수만이 산란 어장이거든요. 야, 여기 플러스 알파 바다송어 있어서 서해안 쪽은 진짜 앞으로 음식으로는 진짜 대박 나겠는데. 맛있네. 인생 헛살았네. 헛살았어. 우리 고향에 있는 이곳에서 바다송어를 내가 천하이기지나 이제서 먹다니, 이게 말이 안 됩니까 이게? 응? 오랜 역사와 거장 이응로 화백의 예술원, 한입 가득 담기는 서해 붉은 보석 바다송어까지 시공간을 초월해 수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곳은 홍성입니다. 네, 남당항의 새로운 명물 바다송어가 네. 앞으로는 어민들의 큰 소득원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암 이응로 화백의 작품과 예술원 비록 뒤늦게나마 조명받았지만 우리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이번에 취재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요. 네. 이응로 화백의 고향이 이제 홍성이고, 네. 그다음에 대전에 이제 미술관이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 이응로 화백의 유해가 네. 프랑스 파리 근교의 한 공동묘지에 지금 현재 영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지금 부인 박인경 여사가 이제 90이 좀 넘었는데요. 추후에 그분의 유해도 네. 우리 고향으로 봉환돼서 영원히 후세들이 이제 교훈 받을 만한 그런 장소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우리 충청도 고향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더 맛있는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주간 포토 뉴스입니다. 이승희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사진을 통해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하고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을 알아보는 주간 포토 뉴스입니다. 오늘도 석 장의 사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사진 볼까요? 화창한 봄 날씨를 보였던 지난 9일 충남 태안군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햇감자를 수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1월 중순 파종에서 넉 달 만에 주먹만한 크기로 알차게 자란 감자를 수확한 날이었는데요. 이날만큼은 세상 부러울 것 없이 뿌듯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특히 태안 감자는 해풍을 맞고 자라서 맛과 품질이 아주 우수하죠. 수확한 감자는 학교 급식 등으로 납품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포슬포슬하고 분이 나고 맛있는 감자가 아이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누리꾼들 반응도 훈훈한데요. 햇감자가 나왔다고요? 그럼 이번 주말 안주는 바삭한 햇감자전 결정! 요즘 뉴스만 틀면 무서운 소식들이라 이런 포슬포슬한 일상의 이야기가 전보다 반갑네요. 하는 댓글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첫 수확한 감자만큼 다른 농산물들도 계속해서 푸짐한 결실로 농민들의 노고에 보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 볼까요? 군 당국이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같은 생활관을 쓰는 병사들의 단체 휴가를 시행했습니다. 일부 부대의 휴가 복귀 병사들 격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문제가 불거지면서 격리 장병 생활 여건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방법인데요.
하지만 장병들의 휴가 기간 동선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한 사람이라도 감염된 채 복귀해 같은 생활관에서 격리하면 단체 감염이 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군은 부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향후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인데요. 누리꾼들도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래도 여론의 철퇴를 맞더니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하는 댓글과 함께 휴가를 다 같이 맞춰서 나가라고요. 벌써부터 새로운 부조리의 냄새가 납니다. 하는 부정적인 댓글도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군인들의 권리가 지켜지고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도 확실히 노력할 수 있도록 군 당국의 노력이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의 마지막 사진 볼까요? 지난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면허 없이 타면 범칙금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동안 13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이도 전동 킥보드 이용이 가능했지만 관련 사고가 증가하자 관련법을 강화한 건데요. 앞으로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하고요. 안전모와 같은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2명 이상 탑승하는 등 승차 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자, 누리꾼들 반응 한번 살펴볼까요? 고라니처럼 여기저기 튀어나오는 킹라니들, 이번 조치로 줄어들 수 있을까요? 이게 상식적인 거죠. 예외 없는 강력한 벌금 부과 기대하겠습니다. 하는 댓글까지 살펴봤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이용자,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니까요. 관련 법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간 포토뉴스였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2030 세대, 일명 MZ세대의 정치 경제학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신철 한남대 경영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MZ세대는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까지 우리가 밀레니얼 세대라고 했죠. 밀레니얼 세대라고 했고 또 그 이후에 2000년대 이후에 Z세대를 아마 합친 신조어 같은데 이 MZ세대, 강 대표님도 MZ세대죠? 네, 제가 95년생이기 때문에 네. M에도 들어가고 Z에도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자, 2030 세대, MZ세대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MZ세대의 특징은 네. 특징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그 정도로 개개인의 어떤 개성이 강하다라는 네. 말씀 드리고 싶고요. 과거에는 우리 산업화 민주화 세대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 시대적 과제라는 게 그 시대에는 있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지금 우리 청년 세대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것보다는 개개인의 다양한 우선순위, 다양한 관점들이 공존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로 집단화 네. 시켜서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그만큼 개성이 뚜렷하고 나만의 또 독특한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게 MZ세대네요. 그렇죠. 네. 자, 강 교수님은 지금 학교에서 지금 MZ세대와 같이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예. 같이 생활하시면서 느끼시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강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에 이제 정반대 측면인데 예. 개성이 강하다 보니까 공동체 의식이나 사회 의식, 국가 의식 예. 이런 거가 좀 결여됐다 이런 거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게 개인주의가 강하다는 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그죠 장점도 있지만 또 그게 개인주의로 또 네. 발휘되는 그런 측면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타이틀을 MZ세대의 정치 경제학으로 이제 지었는데 그래서 우선 정치에 관한 이 MZ세대의 특징을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청년정의당 지금 대표를 맡고 계신데 강 대표님 보시기에 MZ세대, 2030 세대의 정치관은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린 거의 네. 연장선상이기도 한데요. 네. 어떤 대의가 있으니까 작은 불의는 괜찮다. 이런 거를 청년 세대는 정말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로남불 정치를 정말 거부하는 네. 그런 세대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기존에 만들어졌던 진보와 보수라는 진영 논리로부터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무조건 내 편이면 편을 들고 남의 편이면 이제 그 배타적으로 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사안마다 또 이제 그 정치 세력이 보여주는 모습에 따라서 판단하는 좀 더 유동적인 그런 정치 성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공정에 대한 관념이 좀 더 다른 세대보다 더 깊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죠?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는 좀 용인돼 왔거나 좀 사소한 것 취급됐던 그런 문제들도 요즘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윗세대에 비해서는 좀 더 예민하게 캐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4.7 보궐선거 결과가 MZ세대의 특징을 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게 이제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MZ세대가. 그렇죠. 예. 요즘엔 온라인을 통해서 뭐 전 세계가 같이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뭐 정치나 이 사회적 지형도 바꿔놓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2030 세대가 정치적인 부분에도 관심을 갖는 뭐 이유가 있을까요, 교수님? 아무래도 그 미디어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SNS 이런 그러니까 중앙방송이나 이런 것보다는 개별적으로 접하는 많은 정보들이 개개인의 다양성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세대적인 어떤 정신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그 청년 세대들이 힘들잖아요. 네. 취업하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뭐 집을 마련한다는 것도 그 주가가 뭐 되게 이제 가격이 폭등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대비하는 게 옛날보다는 힘들어졌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건 자기의 어떤 이익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들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이제 그 정치적인 부분도 있지만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오늘 이제 경제적인 부분 특히 가상화폐 관련된 MZ세대의 이제 특징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MZ세대가 이제 미래 불확실성이 있고 또 뭐 부동산 투기가 이제 지금 극성을 부리면서 뭐 말씀하신 대로 취업도 잘 안 되고 이제 집을 살려도 사실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뭐 여건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나 가상화폐 굉장히 지금 올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선 강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그 주식에 비해서 가상화폐가 가지는 좀 특징들이 다른 투자적이나 아니면 투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좀 특징들이 좀 있죠. 다른 게. 예, 제가 볼 때는 거의 이제 투기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주식은 그 기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면 그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 활동을 해서 경제적인 어떤 생산 효과를 유발하게 되는데 비트코인이나 이런 그 가상화폐, 뭐 또 이제 암호화폐가 사실 정확한 표현인데 이 암호화폐는 그런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가짜 화폐라는 말이 가상화폐보다는 가상화폐를 가짜 화폐. 예, 가짜 화폐에 불과하다. 이렇게 화폐의 이름을 이렇게 겉에 씌우고 사람들에게 투기를 조장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올인을 할까요? 굉장히 지금 화랑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게 크게 보면은 이제 두 가지일 텐데요. 하나는 그 전 세계적으로 이 뭐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각 국가들이 이렇게 재정 확대 정책을 펴다 보니까 유동성이 엄청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산업에 투자되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그냥 풀린 돈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남아도는 상황이 그렇죠. 거죠. 그 갈 데가 없는 상황에서 어딘가 이렇게 투기의 그 장소를 찾다 보니까 아파트도 그 필요 이상으로 급등을 하고 그런 뭐 주식 가격도 사실 기업에서 무슨 실적이 이렇게 좋아진 것도 없거든요. 근데 주가가 폭등을 하고 그러니까 암호화폐도 마찬가지 그런 측면에서 그 유동성이 어디 해소될 때를 찾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작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앙 정부 통제를 받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액의 그 검은 돈들이 그걸로 흘러가는 이걸 이제 어찌 보면은 그 무기명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 암호화폐의 투기 열풍이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현재까지는 아직 세금도 내지 않고 그렇죠. 또 드러나지 않은 무기명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저는 제 주변에서 이 가상화폐 때문에
굉장히 속을 끓이는 분들 좀 봤어요. 예, 특히 이제 우리 후배 기자들 같은 경우는 진작에 샀을 걸 수십 배, 수백 배 이렇게 막 오르는 걸 보고 오를 걸 알았는데 못 샀다 이런 분도 많고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MZ 세대가 그 돈은 별로 없지만 그런 뭐 희망을 좀 걸면서 아마 투기를 하는 것 같은데 유독 MZ 세대가 지금 가상화폐에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투자도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한 40대쯤 돼야 네. 어떤 그 투자, 뭐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투자를 할 생각을 했는데 네. 요즘에는 20대부터 좀 그런 데 관심을 가지게 된다.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우리 청년들의 현 상황이 네. 내가 일해서 번 돈으로는 평생을 일해도 어떤 집 한 채 갖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험하다고 하지만 네. 이 비트코인이라도 해서 내가 좀 그 기회를 잡아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 코인 시장은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게다가 이렇게 확대되면서 그렇죠. 거대한 카지노처럼 이렇게 된 상황에서 정부가 이때까지 이런 위험한 시장이 이렇게나 확대되도록 방치해온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청년들한테 사과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지금이라도 이제 강력한 규제와 또 과세를 통해서 이 코인 시장이 축소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에 대해서 MZ 세대들이 이제 좀 분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이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그 뭐 하루에 20%씩 오르내리는 이런 자산에 함부로 뛰어드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청년들에게 어른들이 이제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뭐 굉장히 청년들이 그 정부의 이런 어떻게 가상화폐나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또 그 청와대 게시판에도 이제 뭐 사퇴를 촉구하는 것도 오르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 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좀 보시는 거지요? 은성수 위원장이 말씀하신 그 내용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 가상화폐라는 것은 뭐 주식이나 채권과 다르게 기초자산이 없고 이거를 사는 사람들이 화폐로 이용하려고 사지가 않습니다. 네. 원래 개념은 화폐였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돈을 벌려는 그 투기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규정한 그 내용은 뭐 옳은 이야기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그 은성수 위원장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어른들이 청년들한테 가르쳐 줘야 된다. 이런 화법이야말로 이 청년 세대가 정말로 싫어하는 흔히 말하는 꼰대라고 하죠. 네, 그리고 일단 정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 지난 몇 년 동안 이 코인 시장이 이렇게나 확대되도록 방치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정부가 그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정책을 이야기했어야 맞는 거라고 봅니다. 네, 어떻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은성수 위원장의 얘기 타당하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지극히 타당한 말이죠. 말 자체는. 네. 근데 우리 강 대표하고 저는 같은 생각인데 이게 한 3년 전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 가상화폐를 어떻게 그 양성화할 거냐 말 거냐, 뭐 거래소를 갖다가 등록할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 왔는데 그 3년이란 기간 동안 뭘 했는지 정부가 이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계속 그렇게 볼륨이 늘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정식 화폐가 아니니까 거래하는 데 조심해라 이런 얘기 이상은 별로 대책을 세운 게 없다고 하는 게 저도 참 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그 은성수 위원장 말은 맞죠. 왜냐하면 주식 투자도 그렇고 모든 투자라고 하는 것은 투자자 본인이 책임져야지 그게 뭐 자기가 거기 투자했다가 돈을 잃었다고 해서 정부가 보존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원론적인 얘기는 맞지만 그동안에 이거를 뭐 과세한다라는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년부터는 또 그 거래로 인한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린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그거에 상응하는 어떤 이렇게 양성화 제도 장치 이런 것들이 이미 실현이 됐었고 또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함부로 투자했다가는 실제 낭패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이렇게 등장을 했어야 되는데 이건 그냥 암암리에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모르고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겠죠. 조금 전에 이제 얘기하셨듯이 지금 내년부터는 이제 세금을 매긴다는 거 아닙니까? 한 20% 정도로 해서 기타 소득으로 해서 이제 250만 원 이상 이제 수익이 나면은 뭐 그걸 세금을 매긴다고 하는데 은성수 위원장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은성수 위원장뿐만 아니겠죠. 정부에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는데 그러면서 세금은 또 거두겠다고 그러고 청년인들 MZ세대 입장에서는 보호해주고 하는 것도 아니면서 뭐 세금만 가져가겠다는 거냐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제 의견이 모든 청년들의 의견하고 일치하지는 않을 텐데요. 어떻게 하면 이 코인 시장 이렇게 너무나 좀 과도하게 확대된 코인 시장을 축소할 것인가 이게 지금 정부의 과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여러 규제들 그리고 특히 중개소에 대한 규제 그리고 이제 수입이 있는 곳에는 어쨌든 과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과세는 만약에 안 하면은 코인한테만 특혜가 주는 그런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세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정책 기조는 이 코인 시장이라는 것을 어떻게 더 축소해서 시민들이 이렇게까지 열풍이 불어가지고 많이 위험한 이 투자에 뛰어든 상황을 좀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세를 하는 것은 그거는 뭐 당연한데 대신에 좀 제도권 내에 이거를 진입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중개소들이 기존에는 거의 무법지대였어요. 그래서 시세 조종이라든지 뭐 각종 그 불법 편법 행위가 일어났음에도 법적으로 보호가 되거나 뭐 이제 규제가 되거나 하지가 않았단 말이죠. 그런 부분은 강력히 중개소에 대해서 정부가 법적으로 규제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정부가 세금을 거두겠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지금 중개소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뭐 아직 보호장치나 뭐 이런 것도 소비자에 대한 보호장치 뭐 이런 것들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법제안을 마련해 놓기로는 9월까지 거래소들은 등록을 하도록 돼 있죠. 9월까지? 예, 9월까지 등록을 하도록 법제안은 마련돼 있고 만약에 그 등록을 안 하는 업체들은 불법으로 전부 정리하겠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만약에 아무도 등록하지 않으면 그 중개 거래 자체가 안 될 것이다. 이런 식의 발언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9월에 이제 그 거래소가 등록이 되면 그 부분은 이제 양성화가 되면서 거기서 사실 암호화폐 거래를 하려면 지금 은행의 계좌를 그 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세원이 잡히겠죠. 돈이 오고 나가는 게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아마 정부에서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그러니까 청년들에게는 너무 이제 대응이 늦다. 그러니까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이미 그걸 그 정식 그 선물 시장이나 이런 데와 마찬가지로 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거래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게 돼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은 이미 기존에 이미 제도권이 있죠. 다 들어와 있습니다. 네, 들어와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걸 못 하고 있고 이제 9월부터 한다는 게 지금 그런데 그 등록하기 이전에 이미 거래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사실 번 사람도 있겠지만 아까 이제 그 진행자분께서 왜 사실 비트코인에 뭐 못 들어간 거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어가서 그러는데 눈물 흘리는 사람도 많죠. 사실은 번 사람보다 잃은 사람이 지금 훨씬 많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정부의 대책이 너무 늦다 그리고 미온적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겠죠. 네, 참 이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앞으로 암호화폐의 미래 어떻게 될까요? 근데 원래 이 암호화폐의 개념이라는 거는 화폐를 대신하는 기능, 대안화폐로서의 기능인데 화폐로서 기능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보니까 그 일론 머스크가 이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못 사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막 가격이 엄청나게 요동을 치는데 이렇게 가격이 불안정한 화폐가 어떻게 화폐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며 또 비트코인의 이 기술을 보면은 이
이게 이제 중앙 집중형이 아니라 이제 네트워크형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정보를 저장할 때나 또 이제 거래가 이루어질 때 상당히 속도와 그 저장 용량의 크기가 많이 큽니다. 네.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대안화폐로서 기능하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당초에 원래 생각했던 저희가 이제 대안화폐로서의 그런 기능은 어려울 수 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투기의 대상으로 각국에서 쓰이기 시작하고 또 이 문제가 계속 확대된다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런 규제에 나설 수밖에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가상화폐 시장 하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에 너무 휘둘리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미래. 그 사실 블록체인 기술하고 네. 처음에 시작할 때 비트코인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이 개념들이 지금 혼동이 되고 있는데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앞으로 산업에 상당히 기여를 할 것이고 그거의 응용 분야는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그 가상화폐로서는 지금 우리 강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화폐로서의 기능은 이미 안 된다는 것이 입증이 됐죠. 아, 화폐로서는? 예, 화폐로서는. 그러니까 화폐라는 것이 그 가치가 보장이 돼야 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되고 교환 그 수단으로 이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교환 수단이 거의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한번 자기네 차를 사면은 그걸로 결제할 수 있게 해준다 하다가 이제 환경단체에서 이 지금 그 가상화폐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전기세가 1년에 뭐 한 네덜란드 국가에서 쓰는 전기만큼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기를 생산한다는 얘기는 환경을 파괴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주장하는 게 환경을 보호하는 자기네들이 산업을 해놓겠다고 하고 가상화폐를 자꾸 이렇게 부추겨 가지고 오히려 이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비난이 이르니까 아, 그럼 우리는 앞으로 결제 안 하겠다. 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 가상화폐라고 하는 이 암호화폐는 그런 화폐로서의 이제 가치는 이제 사라졌고. 화폐로서 가치가 없다면은 언젠가는 이게 또 폭락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또.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이제 검은 돈이 아마 주로 거기에서 거기에는 국적이나 뭐 이런 뭐 성별이나 사람들 종족 이런 걸 따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유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은 돈이 흘러다니기엔 아주 좋은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만 활성화될 것이고 일반적인 우리 경제 생활에는 별로 관계가 없는 그런 그 하나의 시스템으로 그냥 전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제가 강 대표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어찌됐든 가상화폐는 우리 생활에 지금 밀접하게 들어온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제도권에 진입이 될 것 같긴 한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청년들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추정컨대 500만이 비트코인 투자에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 코인 시장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더라도 이렇게까지 국민 10명 중 1명에 이르는 이 거대한 인구가 이거에 참여하는 상황은 좀 반드시 타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청년들에게 기회가 드물어진 시대잖아요. 이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노동소득만으로 내가 저축해서 나중에 안정적인 집도 가질 수 있고 자산도 형성할 수 있을지 그 희망을 주는 사회가 되는 것이 결국의 근본적인 해결책일 것입니다. 노동소득에 의한 희망. 교수님, 마무리 말씀 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특히 젊은 세대들이 미래 희망이 없다고 해서 이런 투기 수단에 어찌 보면은 올인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누구나 다 알 것이고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 이거는 그러니까 재미 삼아는 해보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주식 투자도 그렇고. 그런데 젊은 청년 세대들이 아까 강 대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렇게 노동 소득에 오히려 희망을 걸고 살아야 되고 이런 특히 이제 영끌 외 비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어디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중요한 돈을 이런 데다가 투기하는 거는
빨리 좀 빠져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도 아마 학교에 계시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움도 네.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학생들한테 적극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청춘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민태원 작가의 청춘 예찬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인생에서 가장 눈부시고 화려한 봄날이 바로 청춘인데 이 시대 청춘들은 춥고 어두운 겨울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삶이 봄처럼 눈부시고 생동감 넘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뉴스 큐레이터 시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